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실 저는 그동안 중고등학교에서 국어 교사로 7년, 대학에서 시학 교수로 35년, 그동안 시에 관한 저술로 시창작 강의라든지 또 시창작 원리라든지 또는 현대시학이라든지 시어론이라든지 어쨌든 시에 관해서는 평생 이렇게 연구하고 교육하고 창작하고 그리고 또 출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그동안의 강의를 정리하면서 좀 체계적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좀 해보자. 그래서 좀 녹화도 하고 또 강의도 하고 또 정리도 하고 이런 목적을 가지고 오늘부터 강의를 시작합니다. 그 대신 자주 하지는 않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해서 원래 목요 강좌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늘 처음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강의 주제는 시학의 길. 우리가 처음 시를 공부하는 분도 있고 또 그동안 시를 많이 공부하고 또 창작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출발하면서 시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또 시 어떻게 배울 것인가, 또 시를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방향이 없다면 우리는 시 공부 또는 시 창작 방법 여러 가지 다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학의 길, 이런 주제를 가지고 처음 출발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시 하지 않고 시학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를 학문적으로 공부하는 것을 시학, 우리가 법에 대한 학문을 법학이라고 하고 수에 대한 학문을 수학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시학이란 시에 대한 논리적이고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이론을 시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는 엄격한 이성적 사고와 과학적 탐구 이런 여러 가지가 함께 포함되는 것이 시학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는 과학의 대상처럼 고정적이거나 물질적이거나 그렇게 체계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따라서 그것은 이성적인 산물이 아니라 상상적인 산물이고 감성적인 산물이고 대단히 주관적인 산물이 바로 시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성적인 산물이 아닌 감성적이고 주관적이고 상상적인 산물을 어떻게 논리적인 체계를 세워서 시학을 얘기할 것인가 하는 그러한 모순에 부딪힙니다. 이것은 모든 예술을 학문적으로 접근한다는 데 부딪히는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는 예술이고 그것은 상상적인 세계고 감성적이고 주관적인 세계다. 그런 세계를 이성적이고 객관적인 그런 논리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러한 문제에 관해서 이런 비논리적인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책에 세운다는데 시학에 어려움이 있고 또 시를 공부한다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옛날에 시학이 있었던 거 아닙니다. 시를 가리키는 그런 교육기관도 없었고 그냥 시는 작품 쓰고 남의 작품 보고 읽고 자기도 듣고 그냥 같이 이렇게 모방하고 흉내내고 그러다가 이렇게 터득한 것이 과거의 시학이지 무슨 체계적으로 책이 있거나 이론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현대에 와서 이런 예술의 세계도 상당히 논리화되고 체계화되는 그런 시대가 온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시를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한번 설명해보자 하는 것이 바로 시학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왜 시를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가? 그것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하는 그 질문과도 같습니다. 다시는 시가 무엇이냐 하는 것은 인생이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과 같습니다. 근데 솔직히 인생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 각각 그 인생이 무엇이냐에 대한 정의나 해답이 다릅니다. 그다음에 시 역시 또 인생이란 무엇인가와 같이 다양한 해석이 있고 다양한 의견이 있고 다양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결국 시란 무엇이냐 하는 것은 인생이란 무엇이냐 하는 질문처럼 대단히 다양하고 결론 내기 어려운 그런 것일 수도 있다. 자, 그래서 그 유명한 그 영국의 엘리엇 같은 사람들은 시를 무엇이다라고 정의한다고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다. 시를 정의하는 것은 또 시에 대한 정의란 따지고 보면 그것은 하나의 오류의 역사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의 역사는 하나의 오류의 역사다. 하나도 정답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그 정의를 내기 어렵다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인생의 해답이 어렵다고 해서 또 시의 해답이 어렵다고 해서 그렇다면 인생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인가? 만약 그렇게 산다면 그는 목적 없이 사는 인간이고 계획 없이 사는 인간이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시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책에 세우지 않고 그냥 시를 쓴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대단히 무책임하게 시를 쓴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시에 대해서 인생이 무엇이냐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반성하고 논리화해 보는 것처럼 시가 무엇이냐 하는 것도 역시 체계를 세우고 논리화해 보는 것이 훨씬 더 진지하게 시를 공부하고 시를 쓰는 자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시가 뭐냐? 이런 질문 그리고 시를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하는 그 시학의 방법에 가장 그 핵심적인 용어를 말한다면 이 종합주의와 다원주의라는 말을 씁니다. 최근 20세기에 와서 이 종합주의와 다원주의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럼 그 이전에는 뭐냐? 절대주의입니다. 어떤 자기가 주장하는 입장 또는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절대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절대라는 게 없습니다. 절대적이란 신의 영역이지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다 한계가 있고 그 결점이 있고 약점이 있기 때문에 인간에게 있어서 어떤 절대적인 것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그 시학을 다시 한번 시를 공부하는데 좋은 방법을 한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가 산 밑에 있을 때는 자기가 오르는 길 한 길밖에 안 보입니다. 나무 몇 그루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산봉우리에 올라가면은 거기에는 많은 봉우리가 있고 거기는 많은 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산 밑에 있을 때는 오직 그 길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상에 올라가서 보면은 그 길은 여러 개의 길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산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산도 있고 많은 산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높이 올라갈수록 멀리 보이고 높이 올라갈수록 많은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우리는 산 오르기의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시의 세계도 또는 학문의 세계도 마치 산에 오르는 것과 같다. 그래서 높이 올라갈수록 멀리 보이고 많은 길을 볼 수 있는 것처럼 결국 시의 세계도 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길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러한 그 산에 오르면 여러 개를 볼 수 있다. 산에 오르면 더 많은 것이 보인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시를 한 수 써본 것이 있습니다. 날마다 산에 올라가는 시인데 발치엔 질퍽하게 밟히는 아카시아 향, 중턱엔 천년 침묵의 속살을 흡여대는 쑥국새, 정수리에 오르니 하늘문이 열리네.
무질근한 일상을 털고 신발끈 조여매고 허이허이 오른 산길, 엉클어진 호흡을 내뱉으며 1시간을 버틴 결심, 팔각정에 앉으니 하늘 복판에 내가 있네. 손끝에 잡히는 새하얀 낮달, 싱싱한 햇살 몇 두름 서나무 찬가지에 걸어놓고 눈을 감으니 사르르한 이브의 눈짓, 세상이 온통 꽃밭이네. 저는 산을 오르며 발치에 있던 그 발치의 위치와 중턱의 위치와 정수리의 위치를 생각하면서 발치에 있을 때의 느낌, 중턱에 있을 때의 느낌, 그리고 정수리에 있더니 정수리에 오르니 하늘문이 열리네 라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보이고 이게 어떤 그 궁극적인 어떤 세계까지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정상과 정수리와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국 산에 높이 오르면 멀리 보이고 정확하게 보이고 그리고 완전하게 보이고 막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이 날마다 산에 올라라는 시를 써봤습니다. 그 인도의 우화 속에 장님들이 코끼리를 구경한 얘기가 있습니다. 결국 장님들은 코끼리 어느 부분을 만지느냐에 따라서 코끼리가 담벼락 같다 또는 기둥 같다 또는 구렁이 같다라고 각각 소감을 말합니다. 어찌 보면 자기가 경험한 것을 그대로 봤으니까 그것은 자기 입장에서는 그게 진실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코끼리의 첫 모습을 제대로 본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부분을 본 것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시를 공부하면서 또 학문을 하면서 인생을 살면서 어느 길이 절대적이다, 어느 길만이 절대적이다고 하는 것이 마치 장님이 코끼리 어느 일부를 만지고 그게 전부인 양 생각하는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종합적으로 봐야 되겠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몽따지다, 학문의 몽따지다 이렇게 또 말할 수도 있죠. 미술에서 이 몽따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어떤 인상을 여기저기 이렇게 모아서 하나의 전체적인 이미지를 형상하는 것이 하나의 몽따지입니다. 따라서 시가 무엇인가 하는 시학의 길은 가능한 그동안 많은 시적 체험들을 논리적으로 종합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몽따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시학의 길이 아니겠는가. 거기엔 과거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시론들의 종합적인 정리가 있어야 되고 또 작품 속에 나타나는 구조 원리를 발견하는 어떤 분석의 과정도 필요하고 따라서 가급적이면 광범위한 어떤 그 시론의 정리와 작품의 분석을 통한 모색과 논의가 가장 기본적인 시학의 접근 방식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것은 인생도 그렇고 또 그래서 보다 많은 지식과 경험의 산을 오르는 것이고 그러한 산 오르기의 는 결국 요람에서 무덤까지 계속해야 하는 작업일 수도 있다. 그 많은 예술가들이 특별히 피아니스트라든지 이런 사람들 보면은 반드시 그 기본 음계에 맞춰서 이렇게 자기 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는 계속 스승을 찾아서 자기 음계랄까 자기 음의 위치를 찾아내고도 있습니다. 다른 분야에서 보면은 예술을 하면서 공부를 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평생 공부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시도 등단했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계속 공부해서 정말 높은 산에 올라가는 그 시적 그런 경지를 쌓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는가. 자, 그러면 이제 기본 방법은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시학에는 어떠한 방법들이 있다는 것이냐. 그 구체적인 방법 속에 유명한 에이브람스라는 학자가 거울과 등불이라는 그런 책을 평론집을 낸 일이 있습니다. 거울과 등불. 문학의 길은 거울이냐 등불이냐 하는 얘기라고 할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이 거울과 등불에 관한 얘기를 곁들여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문학이란 어떻게 구성된 것이냐?
적어도 우리가 문학을 하려면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최고봉에 이르면 모든 것이 다 보인다 라는 말을 한 것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우리는 득도라고 얘기하죠. 많은 그 옛날 성인들이 득도, 도를 얻기 위해서 참 몸부림쳤던 모습을 보게 된다. 득도라고 하는 것은 도를 깨닫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시인이 적어도 시의 득도의 길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그런 높은 산에 올라가는 모습이 되겠는데, 근데 문제는 이런 것입니다. 그 높은 경지에 최고 정상에 오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그 다양한 길이 있음을 얘기할 뿐입니다. 따라서 그렇다면 여러 입장과 이론들을 종합해서 분석하고 분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시학의 영역을 아무리 확대한다 해도, 그러니까 우리가 시를 아무리 확대하고 과장한다 해도 시를 보면 크게 4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시뿐만 아니라 문학도 그렇고 예술도 그렇습니다. 문학이고 시고 예술이고 거기에는 4가지 기본적인 조건이 깔려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본적인 조건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기본 조건이 뭐냐? 에이브람스라는 사람이 그의 그 거울과 등불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술 작품을 형성하는 요소는 4가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구조적으로 설명하는 그에 의하면 예술 작품이란, 그럼 이제 다시 말해 시 작품이란, 문학 작품이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작품이란 인간과 행동, 이성과 감성, 소재와 사건 또는 환경적인 요인이 될 수 있는 우주, 작품을 제작한 예술가, 그리고 작품을 감상하는 청중이 삼각관계를 이룬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도표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결국 우리가 문학 작품이다 우리가 이렇게 보통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 문학 하면은 작품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작품이 대단히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작품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작품을 이루는 재료가 필요합니다. 재료, 어떤 재료 없이 이 작품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재료가 뭐냐? 그것을 이 사람은 우주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이건 환경적 조건이죠. 환경입니다. 재료가 되는 모든 조건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료 없이는 작품이 나올 수가 없다. 그럼 재료라는 것이 뭐냐? 인생의 경험이라든지 언어라든지 역사라든지 사회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다 문학의 자연도 하나의 재료가 되죠. 우리가 작품을 쓰는데 자연이라고 하는 재료 없이 어떻게 작품을 씁니까? 또 삶이라고 하는 인생 없이 어떻게 작품을 씁니까? 결국 이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그 우주적인 그런 수많은 재료들을 통해서 작품을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적인 이런 조건이 하나 여기 있습니다. 또 하나 작품을 만드는 데는 누군가가 이 작품을 제작한 제작자가 있습니다. 제작자, 작가 없이 작품은 생산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여기 재료가 있고 아무리 풍부한 재료가 있어도 그 재료를 종합하고 그것을 정리해서 하나의 작품으로 만드는 작가가 없이는 작품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적어도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환경적인 어떤 재료의 조건과 작가라고 하는 존재가 있어야 되죠. 뿐만 아니라 그럼 작가가 어떤 재료를 가지고 잘 빚어서 작품을 만들었다 손치더라도 그것을 소비해주는 독자가 없다면, 그것을 소비해주는 독자가 없다면 그 작품은 무용지물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적인 이 재료, 우주적인 조건이 필요하고 작가도 있어야 되겠고 독자도 있어야 되겠고, 그래서 이 4가지가
이 네 가지가 하나를 이루는 것이 바로 문학이고 이 하나를 이루는 것이 바로 시고 그렇습니다. 예술 작품이 다 그렇습니다. 예술품이라고 하는 것도 다 어떤 재료에 근거해서 그 작품을 만들고 그러나 그것을 작가가 있어야 되고 그것을 감상해주는 독자가 있어야 됩니다. 아니 작품만 있으면 되지 재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착각을 합니다. 문학하면은 작품집만 생각해요. 작품집만 가지고 문학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또 시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작품은 그 재료가 되는 우주가 있고 작가가 있고 독자가 있어야 된다. 작가야 당연한데 또 재료는 당연한데 또 꼭 독자까지 있어야 되느냐 또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작품을 왜 씁니까? 그 쓰는 이유는 누군가가 읽어주기를 전제하고 작품을 씁니다. 그러지 않을 바에요. 왜 작품 씁니까? 그냥 혼자 그냥 느끼면 느끼고 살면 그만이지. 왜 글을 써서 남에게 보이려고 합니까? 작품은 반드시 누구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작품을 쓰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독자가 없으면 이것은 또 문학이 아니죠. 그 얘기를 거꾸로 말하면 독자가 없는 그러니까 이것은 상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품을 만들었는데 그 상품을 소비자가 소비해 주지 않는다. 그럼 상품이 아니에요. 작품을 만들었는데 독자가 읽어주지 않는다. 그 작품이 아니에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자기는 많이 썼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쓰면 뭐예요? 그것을 읽어주는 독자가 없고 감동하는 주변이 없다면 그건 작품이라고 할 수가 없다. 소비되지 않는 상품은 상품이 아니다. 읽혀지지 않는 작품은 작품이 아니다. 따라서 결국 작품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재료가 있어야 되고 작가가 있어야 되고 그것을 읽어주는 독자가 있어서 이렇게 네 요소가 함께 어우러지는 것이 바로 작품이다. 그런 얘기가 되고 그것이 바로 시고 그것이 바로 문학이다 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문학하면 작품 그거 자체만을 생각했는데 그게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작품은 이런 재료가 있어야 되고 작가도 있어야 되고 독자가 함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조금 전문적으로 얘기하면은 이것을 지금까지 얘기한 것을 조금 전문적으로 얘기하면은 그래서 이 작품이 어떤 재료, 환경이나 우주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쓰여졌다. 그 재료를 모아서 썼다. 또는 삶 이런 것들이 재료가 돼서 썼다. 그렇다면 따지고 보면 이 작품은 이 우주, 자연, 환경을 모방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아리스토텔레스가 신은 자연의 모방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 얘기는 자연이라는 재료를 모방한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인생을 모방하기도 합니다. 역사를 모방하고 사회를 모방하기도 합니다. 결국 작품이란 모방하는 거다라고 하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모방론이라고 하는 입장이 서게 됩니다. 그래서 문학이란 뭐냐? 자연을 모방한다, 역사를 모방한다, 인생을 모방한다, 사회를 모방한다. 이런 모든 그 우주 자연의 모든 것들을 모방하는 것으로 작품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또 작가가 작품을 썼다 하는 것은 또 무엇이냐? 그것은 모방이 아니라 작가가 그 재료들을 다 소화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다시 주관적으로 이걸 재구성해서 작품을 만드는 거니까 그 우주 자연 그 자체는 아니다. 적어도 작가가 재구성해서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을 작가의 표현이라고 봐야 되겠다. 내면적인 감정을, 내면적인 생각,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이 작품이다. 이렇게 또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표현론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표현론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면 작품은 우주 자연 환경을 모방한 것이다. 그게 모방론입니다. 문학이란 뭐냐? 하나의 모방이다 하는 입장에서 하는 것이 모방론적인 문학관입니다. 아니다. 작가가 자신을 드러낸 것이다 라는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을 우리는 표현론이라고 하고 그것을 표현론적 문학관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시도 마찬가지. 시를 모방론적 시관, 표현론적 시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무슨 소리냐? 작품이라는 것은 독자에게 무엇인가 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 영향을 주는 것. 자, 영향을 준다는 것은 뭔가 효과가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효과가 있는 것을 우리는 효용적 가치 뭐 그런 얘기. 효용론, 네, 그래서 효용론적 관점이다. 또는 효용론적 문학관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모방론, 표현론, 효용론 이 각각 다 입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입장에 섰는가? 우주적 입장이냐? 아니면은 작가적 입장이냐? 독자적 입장이냐에 따라서 이런 이론이 나오고 입장이 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또 있습니다. 뭐 표현론이고 효용론이고 모방론이고 그거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작품 그 자체의 존재성.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다. 그런 입장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존재론이라고 해서 존재론적 문학관 또는 존재론적 시관 이렇게 또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학이란 뭐냐? 다양하게 뭐 우리가 중학교 시절 국어 시간에 시는 자연의 모방이다. 그 소리 하나 듣고 평생 시는 자연의 모방이다. 여기에 얽매여서 산다고 하는 것은 이 많은 조건 중에서 어느 한 조건만 가지고 평생 사는 것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건 다양한 입장이 있고 그 다양한 입장을 이해하고 수용할 줄 아는 자세. 이게 바로 시에서 대단히 중요한 또는 문학에서 또는 예술을 하는 입장에서 대단히 중요한 자세라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더 이 네 가지 입장을 좀 이렇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모방론. 이 모방이라는 것은 그래서 그것을 아까 소개한 에이브람스라는 사람은 이 모방을 그것은 거울로 비유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울과 등불이라고 아까 얘기했는데 거울이 바로 모방론을 대표하는 일종의 그런 그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거울의 시학이다 또는 거울의 문학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모방론이란 거울처럼 우주, 자연, 인간, 사회, 현실에 대한 생각을 거울처럼 그대로 반영한다는 뜻에서 에이브람스는 거울의 시학이라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울의 시학이나 모방론이나 같은 얘기가 되겠죠. 모방론을 이미지화해서 표현한 말이 거울의 시학이다. 자, 이는 무엇에 대한 시학이다? 시나 예술이 작가에 의해서 표현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제기되는 부분이 바로 그래서 작품이란 무엇을 담느냐? 내용물. 그 내용물이 바로 우주 자연의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담겠죠. 그래서 작품이란 무엇을 담는 것이다. 무엇을. 그래서 작품이란 무엇을 담느냐 해서 그 무엇에 집착하는 것. 이게 바로 모방론적 관점이기도 합니다. 무엇. 그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내용. 작품의 내용에 집중하고 거기에 관심을 갖는 자세가 바로 이 모방론적 문학관의 자세입니다. 오랜 전통은 결국 모방론은 아리스토텔레스 시는 자연의 모방이다라든지 플라톤이 지상의 모든 현상은 본질의 모방이다라는 이런 그 고대의 문학관에서 시작해서 고전주의나 또는 근대 사실주의나 그러니까 오늘날은 사실주의 시대다. 그럼 오늘날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그 모방론이라고 하는 문학관이 아주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오는 문학관 중에 아주 중요한 문학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조심할 것은 그건 확실한데 문제는 모방론적 문학관만이 문학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얘기, 그 일부일 뿐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모방론에서 이 모방이란 말에서 그 몇 가지 그 개념들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플라톤의 플라톤은 이 모방을 아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플라톤의 견해처럼 모방이란 진리나 본질과 무관하고 무가치한 현상을 흉내내는 정말 거짓의 모조품, 소위 말하자면 이미테이션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조품 입장에서 모방을 얘기했기 때문에 문인들을 싫어했습니다. 시인들을 시인 그 사람들은 진리를 늘 그냥 드러내는 게 아니라 모방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그는 철인 공화국에서 추방해야 된다 하는 시인 추방설이 바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플라톤은 아주 모방을 경멸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시의 어떤 모방성을 좋아하지 않았고 시인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모방에 대해서 오히려 모방이라는 것이 예술의 본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모방은 인간의 본능이며 본능의 만족은 또한 즐거운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모방은 관념의 세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고 있는 세상, 특히 문학에 있어서 인간의 심성과 행위의 보편적인 양상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라 했다. 그는 진실이란 삶의 현실에 내재한 것으로 봤다. 결국 모방은 자연을 모방하는 것이고 우리들의 삶을 모방하는 것인데 왜 그 모방이 나쁜 거냐. 오히려 모방은 우리를 즐겁게 해주고 행복해 해주는 조건이다 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오히려 모방을 찬성했고, 그래서 시학의 전통은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모방이란 말을 모범에 대한 모방, 모범적인 것에 대한 모방입니다. 우리가 보통 문학사조에서 고전주의 이런 말하는데, 고전주의란 고전으로 돌아가자. 그 얘기는 옛날 좋은 작품을 흉내내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모방이라는 말이 다양하게 쓰인다 하는 것을 참고로 아시고, 그 다음에 근대에 와서는 이것을 재현이다 또는 반영이다 이런 말도 썼습니다. 재현이란 우리들의 실생활을 그대로 나타내는 그 대표적인 문학사조가 사실주의입니다. 사실주의. 여러분들 그 사실주의 하니까 사실이라고 하는 어떤 이벤트라고 생각하면 대단히 잘못입니다. 사실은 원래 한자에서 베낄사자, 스크랩이랄, 베끼는 카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있는 것을 그대로 옮겨놓는 것, 이게 사실주의입니다. 그럼 왜 그런 생각을 했냐? 그 옛날에는 실제 있는 것, 눈은 보이는 것을 않고 보이지 않는 어떤 세계의 본질이니 뭐니 이런 것만 찾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반발을 낸 것이 바로 이 재현, 사실주의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현실 있는 것을 그대로 반영하는데, 사물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특히 역사라든지 정치라든지 인생을 반영하는 것이다 해서 이 반영이라는 말이 또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반영할 때 좋은 것만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나쁜 것만 주로 반영하는 비판적 사실주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계급끼리 서로 싸우는, 투쟁하고 해서 승리하는 이야기를 쓴 사실주의적,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라는 것도 또 있습니다. 이게 사실주의라고 하는 것은 실제 있는 것을 과학적으로 그대로 옮기는 사실주의가 있는가 하면은 어두운 부분을 들춰보이는 사실주의, 비판적 사실주의가 있는가 하면은 계급투쟁의 사실주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하나의 현실을 모방한다 하는 그 모방론적 관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학사에서도 이 모방론적 관점, 현실의 반영, 사회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을 시로 쓰고 있죠. 그런 것을 우리는 보통 참여시작,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참여시, 현실에 참여해서 관심을 갖는 시. 막 그런 시 중에 여기 하나 김지하의 타는 목마름으로라는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새벽 뒷골목에 내 이름을 쓴다 민주주의여. 아까 날마다 산에 올라하고는 입장이 아주 다릅니다. 신새벽 뒷골목에 내 이름을 쓴다 민주주의여. 아주 정치적인 감각, 정치적인 관심이 큽니다. 내 머리는 너를 잃은 지 오래. 내 발길은 너를 잃은 지 너무도 오래. 오직 한 가닥 있어 타는 가슴속 목마름의 기억이 내 이름을 남몰래 쓴다 민주주의여. 민주화 투쟁에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아직 동트지 않은 뒷골목의 어딘가 발자국 소리, 호루락 소리, 문 두드리는 소리, 외마디 길고 긴 누군가의 비명소리, 신음소리, 통곡소리, 탄식소리, 그 속에 내 가슴팍 속에 깊이 새겨지는 내 이름 위에, 내 이름의 외로운 눈부심 위에 살아오는 삶의 아픔, 살아오는 저 푸르른 자유의 추억, 되살아오는 끌려가던 벗들의 피 묻은 얼굴, 떨리는 손, 떨리는 가슴, 떨리는 짓떨리는 노염으로 나무 판자에 백목으로 서툰 솜씨로 쓴다. 숨죽여 흐느끼며 내 이름을 남몰래 쓴다.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 만세. 자, 이렇게 그 민주화에 대한 강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현실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은 소위 재현보다는 반영이라고 하는 현실 반영이라는 관점에서 큰 의미에서 하나의 모방론 현실 역사를 반영한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모방론의 역사는 대단히 오랜 전통을 갖고 있고 광범위한 어떤 이런 개념을 지니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다음에는 독자에게 무엇인가 이익을 준다는 관점, 그게 바로 효용론, 이렇게 되겠습니다만은 문학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문학도 인간의 것이라고 할 때 작품은 필연적으로 작가는 물론 독자도 불가분의 관계를 갖기 마련입니다. 즉 작품은 독자에게 무엇을 기대하며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가 하는 작품의 존재 이유에 대한 물음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작품과 독자의 관계에서 생각해 볼 때 문학은 독자에게 어떤 효과를 준다. 뭔가 이익을 준다. 그런 점에서 문학의 존재 이유가 있다. 이런 입장에 보는 것이 효용론적 관점입니다. 그런데 이 효용론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지금까지 효용론을 소위 말해 인간에게 어떤 이익이 있다라고 할 때 지금까지 이익의 개념을 어디다 집중했냐면 도덕적인 이익, 어떤 윤리적인 이익만 이익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문학은 건전해야 되고 문학은 도덕적이어야 되고 문학은 정의로워야 되고 해서 그 문학에 대해서 굉장히 도덕적이고 정의로운 쪽만을 마치 문학의 주제가 돼야 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아주 부도덕하고 또 그것은 문학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학은 반드시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효과만 있어야 된다 이런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학의 효용, 독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건전한 어떤 사회적 어떤 사회성을 키우는 데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효용이냐? 문학은 바로 거기 있는 것처럼 심리적 효과. 이것도 문학의 효과 중에 아주 중요한 효과입니다. 독자에 대한 효과는 크게 봐 독자의 감정을 움직이는 심리적 효과, 삶의 유익이나 지식이나 도리를 일깨워주는 교훈적 효과, 다시 말해 심리적 효과. 우리는 이 심리적 효과를 정서적 효과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문학 공부를 하면서 문학에 대한 우리들의 인식 속에는 대단히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문학이란
도덕적이 되고 건전해야 되고 윤리적이 된다는 생각만 집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학은 감동을 주고 마음을 움직이는 심리적 효과가 또 있다고 하는 사실, 이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윤리적이냐 심리적이냐 여기에 따라서 또 많은 논쟁을 벌입니다. 윤리적이 된다, 심리적이 된다. 문학의 존재성을 개인적인가 사회적인가 심리적인가 윤리적인가 오락적인가 교훈적인가 세계관 인생관 문학관에 따라서 문학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여러 가지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효용론도 역사적으로 보면은 원래 시인 추방설과 이 시적 카타르시스 이 두 가지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아주 잘 볼 수 있어요. 다시 한번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이론을 보면 심리적 효과와 윤리적 효과 이 두 가지가 역시 옛날부터 양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일찍이 플라톤은 시란 본질을 추구하지 않고 본질이 그림자의 형상을 모방하고 쾌락을 조정하는 시인을 추방해야 된다. 그래서 부도덕한 존재다. 시인이란 플라톤의 입장에서는 철저히 도덕적이 아니에요. 그럼 시가 도덕적이면 어떠냐? 그럼 좋은 시라고 했습니다. 플라톤도. 문제는 부도덕하다고 봤습니다. 왜 부도덕하냐? 정서적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부도덕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회에 유익한 교훈적인 시만을 인정했다. 그래서 결국 플라톤은 이 교훈설의 선구가 됩니다. 동양에서도 이 문학관 하면은 가장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있는데 제도지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도지기다. 제도지기. 돌을 심는 그릇이다. 돌을 심는 그릇이다. 제도지기라 해서 도의 용기로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플라톤의 입장이 그렇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쾌락을 행복의 속성이라 했고 유독한 생활이 바로 쾌락이라고 했고 특히 자연을 모방하는 것도 쾌락이라고 했고 그러면서도 그 유명한 소위 아리스토텔레스의 유명한 카탈시스라고 하는 이론을 남기게 됩니다. 카탈시스라고 하는 이론을 남깁니다. 그럼 문학의 가장 중요한 독자에게 주는 효과가 무엇이냐? 그건 카탈시스다. 그는 비극시에서 보듯이 모순되는 두 정서, 공포와 연민을 통해 마침내 평형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그는 쾌락이란 말보다 카탈시스라고 했다. 우리는 드라마를 보든지 문학을 보든지 연극을 볼 때에 늘 서로 상반된 주인공들이 싸우고 아슬아슬하게 투쟁하고 대립을 합니다. 그때마다 가슴을 졸이고 봅니다. 연민과 공포라는 감정 속에서 우리는 그 작품을 같이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마지막 결말을 내게 되죠. 그러면서 인생이 이런 거로구나 하는 깨달음을 갖게 되면서 마음이 평형 상태로 돌아갑니다. 이런 과정, 이런 프로세스를 우리는 카탈시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학이란 시란 카탈시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심리적 효과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이 효용론에 치중한 우리의 시가 옛날 시조 같은 데서 잘 볼 수 있는데 바로 정철의 유명한 어버이 살아신제 섬기기란 다해라 지나간 후이면 애달다 어이하리 평생에 고쳐 못한 일 이뿐인가 하노라. 아주 어버이에게 효도라고 하는 윤리적 도덕적 주제를 강력하게 드러낸 그런 시조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효용을 강하게 드러낸 시라고 말할 수 있죠. 현대 와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독자 중심 문학론, 그동안의 문학은 작가가 독자를 어떻게 길들일 것인가 작가 중심이었는데 최근에는 작품의 존재성을 독자가 결정하는 논리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늘날의 상품은 소비자가 결정한다는 논리와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독자의 위치, 독자의 역할, 이것이 문학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 와서는 더욱 그렇다는 것이죠. 소비자가 왕인 시대에는 독자가 왕인 시대다. 여기서 우리는 작품을 쓰면서 독자를 의식할 수밖에 없고 독자가 읽어줄 수 있는 작품을 쓰는 것이 우리들의 입장이라는 얘기도 됩니다. 세 번째로 이 표현론의 시관, 작가의 감정을 드러낸다고 하는 이것을 우리는 보통 등불의 시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모방론을 거울의 시학이라고 했다면 표현론은 작가의 마음을 드러내는, 마치 촛불이 자기 자신을 태워서 불을 밝히듯이 작가는 자기 자신의 영혼을 태워서 글을 쓴다. 그럼 촛불과 같은 존재가 아니냐. 막 그런 점에서 촛불의 시학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등불의 시학이라고 말합니다. 모방적 시관이 시는 자연을 반영하는 거울로 설명되고 효용론적 시관이 시는 독자에게 어떤 실제적 효과를 주는 것이라고 설명한다면 표현론의 시관은 시인의 내면적 세계를 창조적으로 익스프레스, 다시 말하면 내면을 밖으로 밀어내는, 드러내는 입장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표현론입니다. 예술작품이란 근본적으로 내면 세계의 구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창조 과정은 시인의 지각이나 사상, 감정 등을 결합하여 구체화되며 따라서 표현론은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는 거울이 아니라 스스로 태워 빛을 발하는 등불이 된다. 그런 점에서 이 표현론과 등불의 시학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표현론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낭만주의 시관입니다. 표현의 중심은 물론 낭만주의이지만 고대 시인의 창조적 기능을 신비적 영감의 산물로 보려하였고 근대 와서 워즈워드의 정서의 자발성, 폴리즈의 상상설, 그것을 다시 또 우리나라 동양에서도 시, 언치, 시는 뜻을 말하는 것이다. 또는 시라고 하는 것은 기가, 이보다 기다. 이렇게 해서 동양에서도 시언지 또는 시기 이런 얘기를 썼습니다. 이것을 좀 부연하면 그렇습니다. 이 표현론의 역사는 아주 옛날 작가는 뭐냐, 시인이란 무엇이냐, 이게 보통 사람이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귀신부터인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이 내려와서 저렇게 신비로운 말을 한다. 이게 영감설입니다. 그리고 이 영감설은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도 인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대에는 시인이란 뭐냐? 신이 접신해서 그 신이 그 작용에 의해서 말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무당이나 시인을 동일한 입장에서 봤고 예언자도 역시 동일한 입장에서 봤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인이나 예언자나 무당이나 다 같이 어떤 신이 접신해서 이루어지는 현상으로 봤습니다. 따라서 이 신이 내리는 현상, 이거 영감이라고 했죠. 그 뒤에는 영감보다는 보통 사람보다 뛰어나니까 천재다. 그래서 천재설. 그래서 이게 보통 사람은 안 되고 태어날 때부터 어떤 천재적인 어떤 그런 인물이 바로 신이다. 이렇게 봤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로마 시대에 와서는 그 시인이 예술가를 영감설, 어떤 그 신적인 존재라든지 신비로운 존재라든지 어떤 천재라기보다는 예술도 하나의 기술이다. 아트, 기술. 이 아트는 이 아르스라고 하는 그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기술, 하나의 기술이다. 말을 잘 표현하는 기술이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든 영감설, 천재설을 이제 거부하고 좀 더 근대적으로 나온 것이 워드워드의 자발성이라는 시란, 문학이란 시인의 내면에서부터 흘러넘치는 감정, 자발적인 흘러넘치는 감정, 이 자발성의 넘치는 감정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콜리지 같은 사람은 상상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감설에서부터 천재설에서 그다음에 자발성 그리고 상상. 우리가 지금 상상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 상상이라는 용어가 오기까지는 이렇게 많은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영감이 있어야 시를 쓴다. 천재만이 시를 쓸 수 있다. 그러다가 근대 와서는 자발성이다.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것이다. 그 다음에 지금 와서는 상상이다. 그 다음에 또 보들레르 같은 사람은 상징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콜리지의 상상력, 내면의 표현은 결국 상상력으로 구체화된다. 헤즐리트는 시는 오직 상상의 언어라 했고 콜리지는 상상은 시적 능력이고 시적 능력은 그 시인이라고 했다. 시적 천재는 결국 시인의 심상, 상상 및 정서를 지탱하고 수정한다. 뭐 이렇게 얘기해서 결국 시란 상상이다.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이것을 좀 더 좀 이렇게 고급화시킨 것이 보들레르의 이 상징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인간의 의식이 자연 만상과의 끝없는 교감 속에서 우주의 정신에 도달하는 것이라면 자연 만상은 단지 물건이 아니라 인간의 의식의 어떤 면모 나아가서는 우주 정신의 어떤 면모를 나타내는 상징이 될 수 있다. 결국 사람이 이 세상 속에 산다는 것은 보들레르는 상징의 숲을 걸어가는 것과 같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표현론적 시론 이것은 다분히 인간의 내면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감정을 노래하는 것이다. 이런 입장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안도현의 너에게 가려고 나는 강을 만들었다는 작품을 한번 볼 수 있습니다. 너에게 가려고 나는 강을 만들었다. 철저히 내 감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강은 물소리를 들려주었고 물소리는 흰 새떼를 날려보냈고 흰 새떼는 눈발을 몰고 왔고 눈발은 울음을 터뜨렸고 울음은 강을 만들었다. 이것은 철저히 시인 자신의 주관이고 상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인 자신의 내면적인 생각이고 상상을 여기다가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란 뭐냐? 철저히 시인의 내면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 안도현의 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표현론적 시론의 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존재론이라는 것입니다. 작품 그 자체. 존재란 한 사물이 그 자체로서 독립된 구조와 법칙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드러날 때 이를 존재란 작품, 우리가 문학작품 거저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문학작품도 분명히 하나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만 존재가 아니라 시 한 편 한 편 그게 다 존재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도 생명이 있고 거기도 체계가 있고 거기도 그 나름대로 논리가 있기 때문에 그게 하나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물론 존재의 본질적 개념은 비유나 무에 대한 대립 개념이 상징적으로 시간과 공간을 접하고 있는 실제물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따라서 문학에 있어서 존재란 작품 그 자체 이는 객관적 또는 형식적 관점에서의 인식이기도 합니다. 이 존재론의 문학관 문학작품이 작가에 의하여 제작되고 독자에 인정된다 하더라도 문학작품은 그 자체로서의 독립된 내용과 형식을 지니며 독특한 미학적 기능을 발휘하고 있음을 전제하고 작품의 고유한 존재 양식의 구조를 통해서 문학을 인식하려는 것이 바로 존재론적 문학입니다. 다시 말하면 문학을 하나의 독립된 내용과 형식을 가진 어떤 사물로 본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입장에서 보는 중요한 낱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형식화.
이런 다른 말로 형상화라고 하죠. 형상화. 그래서 이 존재론적 입장에서는 늘 작품이란 어떤 포메이션, 어떤 폼을 만드는 것이다. 작품이란 어떤 형상을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마치 강아지 한 마리 있듯이 작품 한 마리 이렇게 그것도 하나의 독자적인 어떤 존재로 우리는 인정하고 그 하나의 형상화된 창조된 하나의 독립된 물건으로 보려는 입장입니다. 자, 이런 입장에서 볼 때 결국 이 존재론도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작품이란 뭐냐? 그것은 처음과 중간과 끝이 있어야 된다. 이게 바로 작품의 중요한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근대 와서는 이 유기적 형식을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낭만주의 시대 문학가는 다양성, 통일성, 생명적, 역동적인 형식을 말하고 있는데 슐러는 살아있는 유기체적 형식만을 아름다움을 구성할 수 있다고 해서 살아있는 형식, 살아있는 존재, 그 작품도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아야 된다. 그건 아리스토텔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존재론적 시론 문학관에서 늘 작품이란 하나의 독립된 살아있는 어떤 생명체와 같은 것이라는 입장이 대단히 중요한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현대에 와서는 구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작품 그 자체로 갖고 있는 독자적인 원리와 그리고 속성 이런 입장에서 보는 것이 존재론적 입장이죠. 자, 그러면은 오늘 저는 이 시학의 길에서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작품 그 자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작품을 구성할 수 있는 재료도 함께 있는 것이다. 그 재료를 우리는 에이브라함스 이론을 보면은 그것을 우주라고 얘기했습니다. 우주적 재료. 우주적 재료가 필요하고 작가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것을 읽어주는 독자가 필요하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는 문학을 보는 관점도 무엇을 모방했다고 하는 모방론적 입장 그리고 작가가 표현했다는 표현론적 입장 독자에게 영향을 준다고 하는 그런 효용론적 입장 작품 그 자체라고 하는 존재론적 입장 다시 말하면 네 가지 입장이 문학을 이해하고 인식하고 평가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시를 어떻게 쓰고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 이 네 가지 점들을 함께 생각하면서 시를 쓰고 시를 공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보듯이 결론을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에서 보듯이 문학은 또는 시는 자연이나 현실이나 인생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문학이고 시라고 생각하는 이 모방론적 문학관. 문학은 반드시 인간에게 유익한 도덕이나 윤리나 또는 감정이나 이런 것을 해야 되는 이 효용론적 문학관. 문학은 절대적으로 작가의 내면을 드러낸다는 이 표현론적 문학관. 문학은 작품 그 자체뿐이라는 이 존재론적 문학관이 저마다 자기만의 문학이 진리라는 편견 때문에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모방론만이 문학의 전부다. 존재론만이 문학의 전부다. 또는 효용론만이 문학의 전부다. 또는 표현론만이 문학은 전부다라는데 문학사의 비극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들의 문제점도 거기에 있습니다. 저마다 자기만의 문학이 진리라는 편견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학사는 늘 대립하고 반목하고 또 우리가 문학이 정말 진짜 어느 것이 문학이냐에 대해서 혼란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작가는 이 중 어느 한쪽에 영향을 받았는가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담임선생님이 문학교육을 어떻게 시켰느냐에 따라서 그는 평생 그것이 그 이론이 되어버리고 이데올로기가 됩니다.
작가는 이 중 어느 쪽에서 영향을 받았는가에 따라서 평생 그 문학관에만 집착하는 우물한 개구리가 된다. 우리 현대문학사도 이러한 계파적 갈등의 문단을 분열시키고 독자를 오도하고 문학을 왜곡시켰다. 좀 슬픈 얘기는 1945년 광복이 되었습니다. 문인들이 작품이나 쓰면 될 것을 나는 계급문학을 해야겠다. 계급문학이 자기는 진리다. 나는 자본주의 문학이고 민주주의 문학을 해야겠다. 이래가지고 고향산천 다 버리고 북한으로 쫙 갔습니다. 북한에 있는 사람도 남한으로 왔습니다. 소위 월북 월남 작가들이 줄을 이었었습니다. 작가들이 작품이나 쓸 일이지 이렇게 이데올로기 따라서 갔죠. 거기가 진리니까. 거기만이 진리라는 그 편견 때문이죠. 자, 이렇게 해처모여의 대이동이 우리 문학사에도 있었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현재도 우리 현대 문학사에도 우리 문단을 보면은 민족작가 진영이냐 아니면 현대문학 문인협회 진영이냐 이런 것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지금도. 왜 그러냐? 네, 모방론만이 진리다. 표현론만이 진리다. 네, 또는 효용론만이 진리다. 또는 작품론 그 자체만이 진리다라고 하는 그런 편견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다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바로 우리는 문학의 길, 정말 문학을 올바르게 보는 길이 있지 않을까. 지금은 재밌습니다. 좌냐 우냐, 참여냐 순수냐, 진보냐 보수냐 하면서 크게는 민족작가와 한국문협으로 갈라요. 그러나 세상은 지금 이데올로기가 다 포기합니다. 진리의 다양성을 인정합니다. 다원주의, 경계 허물기 시대입니다. 다양성이나 다원주의는 각각 자기만이 절대 진리라는 옹고집이 아니라 이 지상에는 절대적 진리는 없고 모두가 상대적 진리, 즉 부분적 진리를 갖고 있다고 하는 입장.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래서 상생하는, 유인하는 그런 통합의 길. 그것이 바로 바람직한 삶의 길이고 문학의 길이고 시학의 길이다. 그렇다면 문학의 길, 시학의 길도 모방론, 효용론, 표현론, 존재론이 각각 자기만 절대라는 편견을 버리고 이 요소는 문학을 이루는 기본 조건인 만큼 서로의 존재성을 인정하고 상호협조해서 문학의 총체적인 꽃을 피워야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학을 폭넓게 배우고 연구하고 계속 높은 산을 오르는 연습을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높이 오를수록 멀리 보이고 확실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학의 길에 대해서 첫 강의를 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